바쁘신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3번 걸쳐서 초당적 통일 전문가 포럼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주제를 내걸고 그 주제에 적합하신 그런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이런 토론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연말이고 조금 우리 포럼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좀 틀을 자유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이 포럼은 조동호 교수님께서 주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조 교수님이 하셨고, 그러면서 저보러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겸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제목은 왜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인가? 그게 제 제목입니다. 왜 이걸 왜 하는지, 우리의 목표가 뭔지 이거를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는 왜 통일을 주제로 삼고 통일 인식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마지막으로 정책이 어떻게 가는 상황에서 이 포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일검 나눔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아주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조선일보가 통일이 미래다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 기사를 그냥 거의 매일 1년 동안 거의 매일 통일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아울러서 모금 운동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아주 적은 금액, 소액부터 많은 금액까지 기부하신 분을 모두 신문 지면에 이름, 성함을 적어드렸습니다. 그게 1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70만 명이 참여를 했고 약 300억 원이 모여졌습니다. 그 후에 대림그룹의 이준영 회장께서 본인이 갖고 계신 주식 전부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는 통일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전 주식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매각한 금액이 1,200억, 그래서 도합 1,500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이 통일검 나눔이 통일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느냐? 통일 공감대를 올리고 인재를 양성하고 또 남북 통합을 위한 연구를 하고 인도적 지원, 대북 지원을 하고 교류 협력 혹은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올해에 한해서 한 사업을 제가 여기 열거했습니다. 이거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텐데 오늘 저희들이 지출한 것을 한번 대략 잡아봤더니 올해 예산 한 80억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고요. 이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토론회를 갖는 것이 그 중에 한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이 대북 인도적 사업을 북한이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핵약을 많이 보냈었고 한데 최근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재개하느냐 하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번 정부가 북한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를
맺으리라고 보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이 부분도 계속 우리가 지원해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본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일반 대중을 향한 일반 국민들의 통일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식인들 혹은 통일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통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전문가 포럼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의도입니다. 여기 뭐 3번에 걸쳐서 했던 거를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조금 있다가 우리 조동호 교수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통일인가? 이거 뭐 제가 제 관점으로 약간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뭐 다 아시는 대로 올해가 분단 80년입니다. 뭐 다 아시는 바대로 한반도는 1200년 이상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생태 환경, 영토 혹은 하나의 혈연 같이 살아왔는데 광복과 더불어서 외세에 의해서 난데없이 분단이 된 겁니다. 그런 역사의식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광복 후 남과 북이 공히 한 민족이니까 하나의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남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북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남과 북이 공히 북쪽에서는 더 세게 이제 한 민족이니까 통일하는 거 그거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남쪽에서도 한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그게 우리가 보는 현실이다. 특히 청년 세대들이 하나의 민족이니 통일하자는 그런 당위론적인 얘기는 그만 듣기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건 조금 경제학적 사고인데요. 분단을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 말이죠. 지금 우리가 분단 그대로 이게 좋사오니 이대로 있읍시다 라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느냐. 남쪽은 안보 위협을 계속 느끼고 있고 전쟁 불안 같은 얘기고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하는 게 경제학적 판단입니다. 북한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 빈곤, 인권 유린, 고립 뭐 이런 상태입니다. 뭐 여러분 이 지도 너무 많이 보신 지도 아닙니까? 이게 2024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아스모글루 앤 로빈슨이 Why Nations Fail이라는 책에 거의 앞부분에 이 사진을 띄워놓고 이게 바로 자기들의 이론의 하나의 example이다라고 내건 사진입니다. 위성사진이죠. 예. 결국 이런 격차가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의 얘기는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건데 바로 저 분단이 그런 제도적 차이를 가져온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웃은 소리 하나 더 해드리면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통일을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은 저한테는 안 주고 이 사람한테 줬어요. 예, 하여간 이 사람들의 이론에 뭐 하나의 example을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런 현재의 분단 상태, 그거는 우리가 분단이 아니었다면 얻을 수 있는 거를 다 잃어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경제학 용어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잃고 있는 거는 분단 비용입니다. 분단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고 있어요. 계속. 뭘 지불하느냐? 통일되면 얻을 수 있는 거를 다 뺏기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너무도 그냥 당연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결국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이고 또 통합된 인구를 기본으로 한 경제 규모, 이거를 우리가 놓치는 거고 더더욱 경제적, 국제 정치적 위상을 우리가 포기하는, 뭐 통일된 독일이 갖고 있는 얻었던 그런 위상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못 얻는 거단 말이죠. 더더욱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저는 조금 비애를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 안보에서는 많은 걸 얻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것을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포기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현실주의로 생각하면 뭐 할 수 없다, 그렇게 가자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풀어가는 방법은 뭐냐? 이게 매년 그럴 거냐? 앞으로 연속적으로 그럴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통일이 가져오는 혜택은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다면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통일의 혜택은 우리가 얻어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맞는 논리다 말이에요. 그거는 뭐 북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통일 비용은 단기적이고 통일 이득은 영속적이어서 뭐 필요하다, 통일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다 이 얘기인데요. 사실 통일 비용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예, 독일 통일된 후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통일을 아주 정말 염원하는 그런 운동이 많았죠. 그럴 때 이제 통일 비용 논리가 나왔는데 저도 거기에 가담하고 제가 뭐 좀 경제학적으로 쓴 논문도 있고 한데, 그때 제가 통일 비용을 얘기한 거는 통일을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한 게 아니라 통일은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비용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쓴 글이 요새 와서는 이게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이 거부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통일 비용은 단기적이고, 뭐 통일 끝나면 통일 비용은 뭐 점차 없어질 거고 통일 이득은 영속적인 것이다. 이건 우리가 강조할 필요는 있죠.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이국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김일성, 김정일은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뒤엎은 거죠. 뭐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또 많은 토론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거는 결국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열세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동독도 통일되기 전에 우리 나누어 살자,
그렇게 얘기했던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서독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하는 것을 유지했다 하는 걸 우리는 굉장히 중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한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두 국가이다, 그건 맞는 얘기죠. 하지만 그거를 인정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뭐 좀 더 토론의 여전히 있는 얘기일 텐데, 만일 인정할 경우 통일 과정에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잃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통일인식, 이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뭐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50%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4년에는 필요하다는 게 90%를 넘었고 2005년에는 84%였는데 지금 50%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게 꼭 젊은 세대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산업화 세대, X세대 마찬가지로 점차 인식이 하락하고 있다. 저는 그 대중에 대한 조사보다 지식인이 갖고 있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식인들이 이 통일 과제를 얼마만큼 중요시 보느냐, 이게 우리 미래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사회과학 4대 학회에서 조사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 13개를 뽑았는데 그중에 통일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통일 환경,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나라들이 한반도는 통일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는 할망정 그 속내는 다 다를 것이다. 각 정상들의 발언이 형식적인 그런 발언이고 있다. 외국에서 보는 통일에 대한 인식도 뭐 50% 정도, 또 미국 혹은 일본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그런 수준으로 통일 인식을 보이고 있다 말이죠. 통일 정책은 어떻게 되어 왔느냐? 각 정권마다 통일 정책에 대한 특색을 여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 붕괴론을 제기했는데 여기서는 붕괴가 곧 통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분명히 아니겠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박근혜 정부는 통일 대박론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한 거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을 했고, 문재인 정권은 평화 공존을 얘기하면서 통일을 되도록이면 숨기려는 그런 건 또 통일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윤석열 정부는 비핵 평화 번영은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통일을 어떻게 추구하고 북한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재명 정부는 지금 5개 과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제목만 보면 상당히 굉장히 접근하려는 그런 건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서독의 브란트의 동방정책 유사하게 그런
접근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는 보이는데 여기에서 통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목표가 조금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또 대통령실과 또 담당 부처와에는 또 조금 다른 그 목소리가 나오는 그래서 결국 통일 정책의 비일관성 혹은 당파성이 여기 우리 각 정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결국 진보 보수 모두 통일 정책 논의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뭐 헌법이 제시하는 거고 또 우리 통일과 나눔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기도 하고 결국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평화를 유지하되 통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방향이고 그거를 위해서 통일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단기적 정파적 이득에 따라서 변경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바다.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책 각 정부의 정책에서 보았고 또 여러분의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젠 선거 공약에서 통일 정책은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국민들한테 통일 정책을 거론함으로써 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 양 당이 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잘된 것이다.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초당적 정책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바라기는 국회 같은데 이 국회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미래를 설계하고 지향해야 하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되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국회에 통일에 관한 혹은 통일 정책에 관한 그런 상설위원회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이런 모든 통일 정책의 흐름 속에 우리 초당적 전문가 포럼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여기서 제가 바라는 것은 통일과 나눔이 대중을 향한 통일운동을 열심히 할 겁니다. 하지만 미래 통일에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은 역시 지식인, 전문가, 사회적 지도자 여기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통일에 접근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통일로 한 발자국씩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되도록 모시고 같이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취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초당적 전문가 포럼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영선 이사장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통일과 나눔이 이 초당적 전문가 포럼을 시작했는가? 이미 이사장님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만은 통일 담론은 초당적으로 해가야 되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통일과 나눔에서 하셨고요. 그래서 학계가 논의의 플랫폼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학계에서조차 초당적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초당성, 대북 통일 정책의 초당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고요. 저한테 좀 실무적으로 좀 이런 걸 해나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뭐 경제학계의 대원로이시고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거역할 수 없는 사모님이라서 제가 그 실무 책임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 이사님 생각은 이러신 것 같아요. 독일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초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가?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구성을 그 소위 진보, 중도, 보수를 망라해서 가장 우리 이쪽 그 학계에서 가장 명망 있고 그 실력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선배 후배들 간의 유대들을 만들어가면서 좀 폭넓게 좀 구성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포럼을 그래서 작년 9월달에 그 했고요. 첫 번째 그 1회 포럼의 주제는 지금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해서 고유한 김병현, 유호열 세 분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토론으로는 대략 한 20여 분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제자 세 분을 빼고 20분 정도가 그 참여를 하셨고요. 뭐 이름 보시면 대충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거의 다 있고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이 항상 지난 포럼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 다음 포럼 때 반드시 초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여하시고 나면은 일종의 포럼의 멤버가 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포럼에서 있었던 말 중에 토론 굉장히 많은 토의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소위 보수 진보 간의 견해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의 북한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북한은 공포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고 김정은은 자신의 통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김주애가 후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은 다 동일했고요. 북중로 연대는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 생각했고 하지만 견해의 차이는 북한 경제가 지금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과 아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고요. 북한의 붕괴 가능성도 있다 없다. 그때는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이었는데 북미 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도 견해가 좀 달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은 북한을 보는 시선이 좀 복합적으로 돼야 될 것이고 좀 제대로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구제로 시각도 필요하고 우리의 젊은 세대보다 북한의 젊은 세대의 변화가 더 심하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토론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포럼은 올해 4월 달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과 우리 초당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전재성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때도 한 20분 좀 넘게 22~23명 정도가 모이셨고요. 이때는 좀 더 많이 오셨습니다. 문재인 선생님도 오셨고 우리 김수환 교수님 오셨고 뭐 하영선 선생님도 오셨고 이렇게 좀 해서 이때도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동일한 견해가 트럼프 정부의 그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다 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선제적이고 어떤 그 좀 기본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우리가 그동안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너무 좀 무관심했다, 소홀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가 오히려 통일 정책의 초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기회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견해의 차이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미국의 위상이 쇠퇴하고 있다는 의견과 그래도 건재하다는 의견이 좀 갈렸고요. 북미 대화 관련해서는 적극적이고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소극적이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갈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재밌었던 거는 그때 어느 분 말씀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기꾼끼리는 서로 잘 알아보는 법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국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미군 없는 한국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 또 우리도 너무 미국만 쳐다보지 말고 그 좀 더 큰 레벨에서 좀 세계 질서를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통일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내부의 다양성, 포용성이 튼튼해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현재와 같이 그 남북 관계가 소원한 관계라 하더라도 통일 의지를 지속적으로 국제적으로 과시하는 것도 필요하고 인권에 대한 논의는 최소한이라도 계속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3회 포럼은 지난 8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번 우리가 초당적 통일 정책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럼 초당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자라고 해서 오늘 여기 지금 참석해 주신 이봉기 박사님께서 옛날에 독일 전문가실에서 이봉기 박사님께서 취재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 발제 내용을 이때는 뭐 독일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뭐랄까 견해 차이라기보다는 제가 오히려 발제 내용과 토론 내용을 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기민당이 3인당의 독일 정책에 반대한 근거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좀 달리 사실 독일에서의 초당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있었다. 모든 면에서 다 동의했던 것은 아니다. 3인당, 기민당은 통일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실 통일 과정을 관리할 정책은 없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보수당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3인당의 경우는 초기에는 통일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은 사라지고 평화만 남았다. 이거는 우리의 진보 정당이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일의 그 통일 정책의 성과를 낸 거에는 제도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우리도 자꾸 제도화를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발제해 있었습니다. 주요 토론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가 통일 논의 앞서가지고 보수 진보 양 진영 간에 서로 인정하고 소통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정치권에만 기대할 수 없으니까 이런 포럼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가 좀 필요하겠다. 다음에 뭐 통일과 평화공존이 대립 아닌 보완적 개념이다. 뭐 현재 우리 통일 논의는 내전 상태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룰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자 말도 있었고요. 독일의 초당적 협력은 그 선거제도에 기인한 측면도 크다. 따라서 우리도 선거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그 논의도 있었습니다. 통일부가 정권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데 차라리 독립적 기구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해나가려면 북한 재료의 공개 확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두국가론 자체에 대해서 찬반 논쟁보다 두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좀 더 학계에서는 논의를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의 단절을 넘어서려면 보수 정부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은 개최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까지가 간략하게 3회까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이 4회째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도 되었고 좀 이렇게 묵직한 주제보다는 지난 3회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기본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니 우리가 좀 한번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든가 초당적 포럼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 게 좋겠는지 등등 그냥 자유롭게 그냥 오늘 이사장님 말씀을 꼭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대충 왜 통일과 나눔이 초당적 그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는지는 대충 이해하셨을 테니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